국내 증시가 모처럼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국내 증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17포인트 오른 2,435.8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95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개인은 350억 원, 외국인은 1,350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어제 금투세 폐지가 의결되면서 오전 장중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와 비슷한 5만 4천 원 초반에, SK하이닉스는 1% 미만 소폭 오르며 17만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 떨어져 37만 7천 원 선에, 현대차도 0.5% 가까이 떨어져 20만 9천 원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3포인트 오르면서 67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기자, 환율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 2시 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2원 40전에 거래되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1,426원대로 내려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루 만에 1,430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엇갈린 모습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보다 37포인트 내린 39,330선 초반에 거래되고 있고, 홍콩 항생 지수도 112포인트 내린 2190선 후반에, 대만 각권 지수는 221포인트 떨어진 22,900선 초반에서 거래 중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7포인트 소폭 올라 3,43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가계대출 또 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그중 4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이금융권이 견인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은행권은 증가폭이 확실히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10조 원 가까이 불어난 지난 8월 이후 대출 증가폭은 다소 완화됐으나 문제는 이금융권의 대출 증가세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총 5조 1천억 원 늘었는데요. 그중 주담대가 4조 1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은행의 대출 증가폭은 1조 9천억 원인데 반해 이금융권은 3조 2천억 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금융권의 경우 지난 10월의 증가폭 2조 7천억 원보다 훨씬 더 확대됐는데요. 특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의 증가폭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시중은행의 가상금리 인상, 취급 제한 등의 강한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이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이른바 풍선 효과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더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인데요. 금융위는 오전에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확보된 자금을 가계대출 공급에 쓸 것이 아니라 부실채권 정리나 지역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금리나 추세를 감안할 때 당분간은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는데요.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특정 기간의 가계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별 월별 자금 수요를 고려해 쏠림 없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가상금리 등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당국도 필요할 경우 살펴볼 계획이라면서 대출금리 하향을 압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도 1년 더 연장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고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했습니다. 문세영 기자, 먼저 일자리의 근간인 제조업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가 1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인 9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차츰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고용 여건이 악화된 영향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업 취업자도 10만 명 가까이 줄면서 7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습니다.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도소매업도 6만 5천 명 줄어 6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2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3천 명 늘었습니다. 같은 11월끼리 비교하면 코로나로 취업자 수가 급감한 지난 2020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최저 증가폭입니다. 올해 초 30만 명에 달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5월 8만 명으로 급감한 이후 10만 명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 기자, 연령대별로는 어땠습니까?
네, 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늘면서 고용시장을 견인한 반면 청년층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0만 명 가까이 늘었고 30대도 약 9만 명 증가했는데요. 그에 비해 15세 이상 29세 미만인 청년층 취업자는 18만 명 줄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개월째 10만 명대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실업률은 0.1%포인트 떨어진 2.2%였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이 18만 명 증가해 지난달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같은 11월끼리 비교하면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그동안 부진한 내수에도 그나마 우리 경제가 버텨온 것은 수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출도 갈수록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12.4% 증가했습니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급증했고 철강 제품도 20%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수출 날개인 승용차와 석유 제품은 부진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배경은 다음 달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장벽. 여기에 중국 경기 침체까지 겹칠 경우 우리 수출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는 환율도 수입 물가를 밀어올려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환율이 좋으면 수출할 때는 미국 시장에서 유리하죠. 반면에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것이 제품 판매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 초반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내년은 이보다 더 암울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기존보다 낮은 2%로 낮췄고 한국은행과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조사기구 암로는 1.9%까지 내렸습니다. 계엄 리스크가 있기 전에도 1.9% 정도로 봤었거든요. 근데 계엄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하방 효과를 계산하면 1%대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내외 악재가 연거푸 덮치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유통업체들이 협력사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수료율을 조사했더니 지난해 공용 홈쇼핑이 수수료를 가장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 목표로 하는 공용 홈쇼핑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인입니다. 의회 결과네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공영 홈쇼핑의 실질 수수료율은 19.8%로 1년 사이 2.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TV 홈쇼핑 전체 평균 실질 수수료 상승률이 0.4%포인트였는데 이보다 7배 더 많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홈쇼핑 등 유통기업들은 입점업체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 등으로 받고 있는데요. 단순 예시로 매출이 1,000만 원이고 수수료율이 20%라면 200만 원은 고스란히 유통기업에 줘야 하는 겁니다. 공영 쇼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채널인데요. 정작 이들의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인 수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통 분야 전반적인 수수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업체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홈쇼핑의 경우 GS 홈쇼핑으로 30% 수준이었고 AK 백화점과 이마트, 유토와 아울렛, 쿠팡이 각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유통 분야 실질 수수료율은 재작년까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다시 상승하며 입점 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 중견 입점 업체들이 대기업 입점사보다 수수료 부담이 평균 4.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우대 흐름도 이어졌습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중국산 배추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위생적인 축사에서 장아찌를 만들어 판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켰다는 거죠? 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집중 점검한 결과 18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한 도매업체는 중국산 마른 고추 22톤 상당을 국산으로 팔았고 중국산 배추와 국산 배추를 섞어서 담근 배추김치 34톤 분량을 판 곳도 있었습니다.
또 충남 서산 배추를 강원도 유명 산지 배추라고 속여 판매한 곳도 나왔습니다. 음식점 가운데 100여 곳은 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고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은 곳도 30여 곳 적발됐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 제조를 한 경우도 적발됐죠. 네, 식품 제조 시설이 아닌 축사에서 만들어진 마늘종 등 절임류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내년에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제품을 제조해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채소 절임류를 제조했습니다. 해충이나 설치류 차단 시설이 없는 데다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여기서 만든 절임류 2톤 상당은 이미 일부 식품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에 판매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검찰에 넘기고 식품 불법 제조 유통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이 사흘 뒤인 오는 14일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전에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두 번째 탄핵안 발의가 됐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탄핵 이유입니다. 또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도 탄핵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토요일 오후 5시에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당에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이탈표는 최소 5표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도 이뤄지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했지만 막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국무위원 전원이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계엄 사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죠.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현재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 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후 12시쯤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약 2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경제금융수장들이 연일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4대 금융주주도 해외 투자자 안심시키기에 동참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옐런 미 재무장관과 소통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젯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로 만나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경제와 금융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하고 있다면서 정치, 경제 포함 모든 국가 시스템이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양국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아침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황간담회, F4 회의를 열고 최근 주식시장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로 낙폭을 일부 회복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재부는 내일 주요 신용평가사와 컨퍼런스콜을 열고 투자자와 소통을 이어갑니다. 주요 금융지주사도 해외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고요? 4대 금융그룹은 밸류업을 굳건히 이행하면서 연말 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금융과 KB금융은 해외 투자자 서한을 통해 경영진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강조하면서 각 그룹의 양호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도 해외 투자자에게 컨퍼런스 콜 등을 진행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적극 관리하고 흔들림 없는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꼭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계엄을 들먹이는 불법 리딩방이 극성입니다. 김동필 기자, 어떤 수법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업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무료 주식 강의나 급등주 추천 등을 광고하면서 네이버 밴드로 투자자를 유인합니다. 본인을 해외 유명 투자사의 교수라 속이고 일단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내게 해서 투자자가 믿게 한 뒤 가짜 주식 거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어 가짜 앱 화면상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뒤 자금을 빌려줘 초기 자금 없이 손쉽게 투자자가 많은 수익을 얻은 것처럼 꾸밉니다. 이후 출금을 요구하면 원금 선상환을 요구하고 투자자가 입금하게 되면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자금을 뺏는 수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도 위조하고 금감원이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속이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죠? 네, 금감원은 오늘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금감원은 계엄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 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최근 정치 상황을 악용한 투자 사기 발생 가능성에 더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제도권 금융사의 경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 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교묘한 언행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금융권의 약한 고리 저축은행 소식입니다. 상상인 저축은행이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판결이 연말로 예고됐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 자세한 재판 내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6일 상상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 효력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합니다. 2019년 금융위는 불법대출 문제 등으로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후 불복 소송전이 벌어졌다가 지난해 상상인 측이 최종 패소했고요. 이에 금융위는 그해 10월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들어 상상인의 계열저축은행 두 곳의 지분 처분을 통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렸고 이에 다시 불복해 소송전이 벌어진 겁니다. 당초 내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법원 사정 등으로 2주가량 미뤄졌습니다. 특히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라 판결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패소할 경우 매각이 늦어질수록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건전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두 곳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 개선 권고를 통해 부실 자산 처분과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후에도 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으면 영업 정지와 매각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적기 시정 조치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달 정례회의는 오늘과 24일 두 차례 남겨둔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유동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만큼 업계는 조치가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삼성전자 인력이 대규모로 차세대 반도체 전초기지인 평택 캠퍼스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의 특명으로 시작되는데 특히 부진했던 고대역 폭 메모리에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단독 취재한 이민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들이 이동하는 건가요? 네, 삼성전자 기흥과 화성의 반도체 엔지니어 2,000명가량이 평택기술 이동으로 이전 중입니다. 기술직들이 생산기지 옆에 위치해야 공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전영현 부회장의 특명에 따른 이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엔지니어 중 양산 수율 직전까지 올리는 공정설계팀의 PA와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데이터를 통해 개선하는 품질 엔지니어인 PE들이 인력 이동의 주축입니다.
이들 직무는 반도체 개발 이후 양산을 앞두고 수율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투입되는 인력들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P4에서 6세대 10나노급 D1C 양산을 위해 협력사의 제조 설비를 발주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번 인력 이동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기자, 인공지능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에서 승부를 걸겠다 이런 거죠? 네,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의 베이스 다이가 D1C로 선정된 만큼 내년부터 장비 반입과 인력 재배치 등 밑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4에서 베이스 다이를 5세대 10나노급 D1B를 활용하는 만큼 D1C의 수율 확보가 결국 삼성전자 HBM4 개발과 납품을 위한 첫 단추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의 큰손인 엔비디아로부터 5세대 HBM 품질 인증이 지연되면서 메모리 1등 위상도 뺏겼는데요. 파운드리 분야에서 모리스창 TSMC 창업주가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지적한 가운데 당장은 메모리 리더십 탈환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공모펀드 쪼개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한투자증권에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에서 또 취소됐습니다. 남은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금융위 제재가 또 뒤집혔군요. 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달 22일 원고인 신한투자증권에 부과된 9억여 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 10%는 신한증권이 부담하고 과징금과 함께 처분된 수사기관 통보 조치 역시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한투자증권에 과징금 9억여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담당 직원을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특정금전 신탁을 통해 6개월 안에 총 77명의 일반 투자자에게 화생결합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옛 자본시장법에선 투자자 50명 이상에게 새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탁에서 모집한 경우는 원고가 주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두고 줄 소송이 진행 중이죠? 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과 8월에도 각각 6억 원대, 4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신한투자증권에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징금 취소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현재 신한투자증권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판은 3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들 과징금 금액은 총 12억 원입니다. 이후 제기된 소송까지 따지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이번 판결 역시 항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한강변 최대 정비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한남 4구역 재개발 수주를 두고 국내 1, 2위 건설사가 맞붙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앞다퉈 공사비를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보도에 윤지혜 기자입니다. 국내 1, 2위 건설사들이 한남 4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연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조합원 분담금이 치솟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나서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현대건설은 당초 조합이 예상한 가격보다 868억 원 낮은 공사비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조합원 1인당 7,200만 원씩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현대건설은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보통 입주 시점에 100% 납부해야 하는 조합원 분담금 납부 시점을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유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분담금 상환이 미뤄지면 조합원 입장에서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삼성물산은 설명했습니다. 자체 분담금이 적은 것과 분담금을 늦게 내는 것 중 어떤 게 유리한지 조합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들은 이주비와 관련해 기본주택담보 인정 비율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현대건설은 100%까지, 삼성물산은 1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례적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이유 중 하나는 이번 수주전이 향후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시공권 확보에 전초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설업체가 첫 번째 사업지를 먼저 수주해서 그 결과물을 매우 좋게 만들어내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사업지도 다음 수주 입찰 때 결과를 좋게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삼성물산은 물가 인상으로 공사비가 오른다 해도 착공 전까지는
인상분 최대 314억 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내세운 조건이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중서부와 영서,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상계, 9, 8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한때 흐리겠고 약한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영동과 경상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은 크게 춥지 않겠고요.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은 이들 지역의 먼지 농도를 한때 나쁨 단계로 예보하고 있지만 환경부 기준은 대체로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 초반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